수요일 이분들과 토크로 꽉꽉 채우는 시간입니다. 토크킹 시간 돌아왔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위변장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도봉을 사랑하는 남자 김재섭입니다. 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효과가 없었습니다.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 때문에 이제 각자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른 분들 소개를 직접 안 하셔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얘기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국민의힘 하겠습니다. 그 말은 곧 민주당 얘기가 많아지면 국민의힘 얘기를 못 한다라고 또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조금 김재섭 위원장이 편하시겠어요? 네, 마음이 벌써 편하네요. 네, 민주당 얘기 충분히 한 다음에 충분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당 얘기를.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당대표 선출 뭐 누구나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 같은데 뭐 세 분은 다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결과를 총평하고 앞으로 어떤 행보 우리가 주목해야 될지 민주당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먼저 이거는 좀 제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런데 관례적으로 네. 야당 당대표가 선출되면은 정무수석이 가서 나는 주는 거는 늘 있었는데 네. 사실은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제가 그때 조사했을 때 최초로 통화했던 게 작년에 이준석 당대표가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한 게 거의 최초예요. 왜냐하면 이게 적이고 예, 야당은 이제 주로 영수회담을 지금 요구하게 되고 그렇죠. 지금 대통령은 영수회담 웬만하면 피하려고 그런다고. 사실은 그럼 우리 쪽 여당 대표 같이 하자. 지금 똑같은 얘기가 벌어지는데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전화를 해놓고 이건 대통령 먼저 전화한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을 요구했겠죠. 아하. 요구하니까 그거는 우리 당의 여당 대표가 이제 나오면은 그때 같이 하자. 한마디 영수회담을 거부했는데 네. 그러려면 전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 전화까지 해놓고 영수회담을 거부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좀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거는 아니 대통령이 왜 야당 대표한테 전직 대통령 문재인의 안부를 물어보냐. 그럼 방점이 거기 찍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이게 설왕설래가 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안 그래도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그 사저에서 집회하는 측이 네. 어쨌든 윤석열 지지층 아닙니까? 윤석열 네, 지지층이죠. 강경 지지층이죠. 강경 지지층. 예. 근데 그거를 300m 바깥에서 이제 하도록 이제 한마디로 이제 집회를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불만이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지층의 시위를 막아놓고 아하. 왜 야당 대표한테 그 전직 대통령 안부까지 물어보느냐? 그럼 전화의 목적이 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독특한 부분이야. 네. 독특하다고 했는데 금방 저기 그 자리에 있었던 박성준 대변인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정말 즉흥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전화기를 뭘 썼냐고 물어보니까 이진복 수석 전화로 이렇게 네. 전화를 바꿔줄게요. 뭐 이런 네. 우리 소위 말하는 좀 바꿔드릴게요. 받아보실래요? 뭐 이렇게 돼가지고 얘기됐던 거 보면 되게 짜여진 건 아닌 게 아닌가 제 생각은 좀 그렇긴 하거든요. 한 3분 정도 통화를 네. 했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통화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진복 수석이 대통령께서 통화를 원하신다, 통화하시겠냐 해서 그 자리에서 눌러서 잠깐만요 해가지고 바꿔준 네. 거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황했겠죠. 그래서 여보세요 네. 하고 받아서 네.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사실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서로 안부를 묻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먼저 양산에 그 욕설 시위 이렇게 300m 이후로 했더니 평산마을이 조용해졌더라. 뭐 그거 감사하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럼 뭐 저기 문 대통령 잘 계시든가요? 계십니까?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대화가 된 거지. 뭔가 그럼에도 이렇게 정치인들의 짜야지. 하나하나는 다 메시지이기 때문에 변 대표님은 그 부분이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렇게 뭐 그 좀 약간 자연스러운 그 어른들의 대화였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 집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얘기가 네.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는 오랜만에 민주당이 사진 한 장으로 국민들한테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어떤 사진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겁니까? 양산에 예. 첫 지역 일정이었죠. 당대표 되고 나서 첫 지역 일정으로 이제 양산에 내려가서 우리는 친문입니다. 그러면서 뭐 명문 정당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정치는 1% 소수도 이제 포함해서 함께 하는 거다. 이렇게 약간 포용적 태도를 좀 강조했던 부분들 이런 것이 네. 제가 보기엔 국민들 보기에 이렇게 화합할 수도 있네 라는 사진을 좀 보여줘서 국민들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훈훈한 보기 좋은 추석 앞두고 뭐 이런 그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재수 위원장님 얘기 한번 듣고. 예. 이제 뭐 어쨌든 야당의 대표가 되셨으니까 잘하기를 예. 당연히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아마 그 이재명 대표의 발등에 떨어진 것은 통합일 겁니다. 통합. 그 통합이라는 것이 그냥 뭐 좋고 싫고 음흠. 뭐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한테는 정말 당위의 문제, 안 하면 안 되는 문제로 될 텐데 음흠. 사실은 지금 뭐 최고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친명계가 민주당의 주류가 됐다라는 얘기들을 하지만은 예. 언제부터 친명계라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대선 국면 때부터 친명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친명이 누구야라고 하면 사실 선뜻 누군가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사실 지금 친명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친문을 표방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친문, 친명 이렇게 계파가 나뉘어서 서로 다퉜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친문 세력들이 친명이 계파가 바뀐 거기 때문에 친문을 흡수하지 않으면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민주당을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호남에서의 득표율들이 과거에 민주당 당대표들이 받았던 득표율보다 낮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을 끌어안는 것, 그다음에 친문을 끌어안는 것이 169석이라는 거대 야당을 이끌어야 되는 대표로서의 당위로서 네. 작용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당분간은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통합이라는 게 당내 통합 아니면 당내 통합이죠. 제일 중요한 건 당내 통합이다. 제 생각엔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랑 통합이나 협치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 하실 말씀처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명계 최고위원 중에 뭐 4명 뭐 당선이 되면서 자, 이른바 정말 친명 이게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친명계로 다 채워진 상황인데 앞으로 뭐 기대점 또 우려점 또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 시험 때 올랐다고 보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이건 아까 보면 좀 정리를 하고 네.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합, 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방문했을 때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용산에 드래곤밸리에 있었고 네. 윤 대통령은 서초 아파트에 있었는데 아 맞아요. 전화만 하고 안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10분이면 만나는 사람을 왜 전화하고 안 만나냐. 근데 저는 제 이번 사건도 비슷한 게 파격적으로 이거는 전례가 없는 야당 당대표한테 직접 전화까지 했으면은 네. 더군다나 지금 여서야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아쉬운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부탁을 해야 돼 야당한테. 뭐라도 얘기해야 된다. 지금 정부조직법도 아직 통과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아하. 그러면 전화한 김에 영세회담 하자 그러면 되는데 전화까지 해놓고 영세회담 안 한다 그러니까 예. 이건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계획되지 않았다면은 그냥 충동적으로 전화 한번 한 거죠. 그냥 별 의미 없이. 충동적으로. 만약에 그 계획이 아니라면은.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거 제가 짚어놓고요. 충분히 정치인들의 하나하나는 충동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야당의 이 문제는 지금까지 지금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30% 안팎이기 때문에 70%의 이 정권을 반대하는 그리고 이제 반대한다는 게 적극 반대층이 50%가 넘어가요. 네. 대충 반대가 아니라. 그러면 야당에 대한 요구는 뻔한 거거든요. 집권 여당의 폭주 그리고 이상한 행태들을 견제해달라.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정권 교체해달라 이런 건데 네. 야당의 단결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현대사에서는 여당이나 정부하고 이제 투쟁을 하면서 단결이 됐지. 그거 이외에 단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모든 야당이 마찬가지인데 네.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민주당의 분열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거는 국민들의 바람처럼 야당의 본성인 투쟁 강성 야당으로서 단결을 해야지 다른 방식으로는 아마 야당은 이 단합이라는 게 어려울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말씀대로 단결, 통합 얘기를 좀 하는데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요, 저는 예. 그 강성 야당으로 가면 예. 단합은 그러니까 야당 내 단합은 될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하면 저는 거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랑 다른 문제다. 아니 왜냐하면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강성 여당을 표방하면서 이런저런 이른바 개혁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지지율 쭉쭉 빠졌거든요. 결국 네. 정권 교체의 핵심적인 역할들을 한 게 사실 강성 야당이라는 강성 여당이라는 네. 프레임을 가지고 이것저것 과제들을 밀어붙인 것, 국회에서 밀어붙인 것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재명 의원을 대표로 해서 강성 야당을 표방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그 169석이라는 큰 의석수를 가지고 입법 독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지지율은 곤두박질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합은 될 수 있겠죠. 전혀 별개의 문제고 네. 실제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 낮지만 여당의 지지율과 야당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 큰 차이가 없어요. 때로는 여당이 더 높을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계속 때리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당은 지지율이 비슷해서 말하자면 공격 포인트가 잘 안 먹힐 수 있지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계속 약한 고리를 건든다고 생각하면서 그쪽을 때릴 거거든요. 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꾸 여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경쟁 관계, 경쟁 구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고 훨씬 더 세게 밀어붙일 건데 과연 그것이 야당의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느냐 거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인선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했듯이 그 통합이 당위의 문제라고 했을 때 당연히 호남이라든지 아니면 이른바 비명계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예. 아마 그렇게 할 텐데 대개 이제 최고위원 지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표랑 뜻이 잘 맞는 사람, 어떠한 경우에도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사퇴해도 이 사람만은 남을 사람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할 텐데 통상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과연 호남 세력들이 있느냐 비명계들 중에서 이재명 의원에게 이재명 대표에 그 정도로 말하자면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글쎄요 이재명 의원이 가진 인력풀 중에서 그런 분들이 저는 선뜻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아하. 어떻게 될지는 인선이 나와봐야 알겠다. 장 기자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저는 좀 그 이재명 대표의 대표 수락 연설을 좀 잘 볼 필요가 네.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구조적 소수인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정치 실패나 우연에 기대지 않고 안정적으로 승리하는 길은 지역주의를 넘어선 전국 정당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반사이익 정치 이런 거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혐오와 증오와 대결의 시대에 본인은 이제 연대와 공존을 강조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지금 사실 정부 여당의 상황을 보면 자중질환으로 정말 해야 되는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그러니까 민생 현안을 챙기는 것을 거의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생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실제로 유능한 대한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할 거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면서 뭔가 그래도 민주당이 있으니까 좀 낫네. 국민들이 이런 걸 느끼도록 그러니까 정치의 효능감을 맛볼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근데 지금 정부 여당 하는 거 보면 국민들이 답답하거든요. 아니 저 사람들 정치 정권 잡아서 국민들의 삶을 좀 나아지게 하라고 했더니 뭐 자기네들끼리 싸우느라고 세상 국민들은 돌보고 있지 않네.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소위 정부 여당의 무능 그다음에 국정 운영의 실패 이런 점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이런 정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당 내부의 결속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을 챙기면서 동시에 정부 여당을 타격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높이는 이런 정치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핵심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가 너무 혐오도 많고 증오도 많고 갈라치기도 심각했었기 때문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살지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게 연대 정신인 것 같아요. 예, 함께 연대해서 손잡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공존의 방향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실점보다는 득점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슈퍼리치에 대한 감세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대신에 또 감세. 서민 예. 예산 또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과거부터 있었던 우리의 불평등, 양극화 이런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안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민주당이 좀 내면 박수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안 한다. 그럼 같이 욕먹겠죠. 자, 지금 그 어떤 견제라든지 또 통합, 연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견제 중에 지금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김건희사 특검법 등등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온건하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문제는 이제 최고위원들이 핵심들 아닙니까? 이제 이 친명계 핵심들 들어가서 네 분이 거의 다 이제 강경 발언을 해서 이제 그 중에 장관 탄핵, 이제 한동훈, 이상민 장관 탄핵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할 수 있다 상황 봐서는. 그건 전 당연히 지금까지요. 이 청와대 대통령실에 관련된 그 이른바 공사 관련해서 무수한 의혹이 나왔는데 정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답이 하도 나오지 의혹만 나왔지 예. 정리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국정조사나 뭐 특검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국민적 여론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올린 건 당연한 거고. 이제 뭐 장관들에 대한 이제 뭐 탄핵 문제도 충분히 야당이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같이 맞물리는 게 지금 여기도 질문이 나와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그렇죠.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지금 이제 여의도 쪽에서 이제 집중하는 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이런 특검이나 이런 장관 탄핵권이 맞거래되는 거 아니냐. 아, 그래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은 아마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주의를 이게 해야 잘못해가지고 이게 강성 야당으로 밀면서 실제로는 거래치는 모습이 보였을 때는 심각할 수가 있죠. 자, 그 얘기인데요.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어제 그 배모 사무관 네.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글쎄요 핵심 인물입니다. 사실은 네. 그 법인카드 유형 관련해서 구속될 거라고 다들 그렇게 뭐 전망을 했었죠. 예측이 됐었는데 뭐 영장이 기각된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변호사님이시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그 방어권을 네. 좀 본 것 같고요. 그리고 구속 요건을 잘 못 맞춘 것 같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도주 우려가 있냐, 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냐, 이제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에서 혐의점이 없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다퉈라 이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카드 문제와 관련해서 법카와 관련해서 새로운 국면이 또 펼쳐질 수도 있겠다. 물론 또 법정 구속되는 상황도 뭐 될 수 있겠죠. 될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소위 이제 그 국민의힘과 그리고 또 그 보수 정치인들이 그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또 아닐 수도 있겠다. 뭐 반전의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기각도 되고 음.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GH 합숙소 그것도 그렇죠. 불송치 이것이 불송치. 불송치 결정이 난 건데 무혐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너무 쫄아 있어요. 이거 무슨 겁먹을 수사만 다. 한다. 리스크 얘기만 나오면 네. 이거 막 정치적 목적이다 네. 탄압이다 이러고 있는데 네. 아니 떳떳하시면 수사 결과 기다리시면 돼요. 아하. 그래서 검수완박 다 하시고 경찰 수사 다 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떳떳하게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받는 것이 여야 공이 다 해야 되는 일이고요. 네. 게다가 이재명 의원은 그리고 이 사법 리스크를 이 리스크 자체를 해지하기 위해서 그 직무 정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윤리위에서 당무위로 옮겨놨잖아요. 네. 그래서 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이 본인이 직접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재판관이 돼서 심사를 할 수 있게 됐고 지금 강경 발언 일색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최고위원들도 거기 다 들어가 계시고 차기 공천을 노리고 계시는 시도당 위원장님도 거기 다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는 당무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해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어가 된다. 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민주당 너무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떳떳하면 그대로 가면 되죠. 네, 참고로 대표님, 이 예. 문재인 정권 때 예. 홍준표 당시 야당 대표가 대법 판결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완종 1억 가지고 실제로 대법 판결을 나기 한 4, 5개월 동안에 전혀 야당 출연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의혹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이 제3자가 볼 때는 분명히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어 이러면은 언제 어떻게 뒷거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국민적 감시가 필요하다. 사실 야당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화 문제 하나만 지적하면요. 네, 말씀 주십시오. 법화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판례들이 좀 있는데요. 소액 횡령은 거의 넘어가는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직원이 막 법인카드 쓰다 보면은 실수로 쓴 게 많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법인카드 직원이 쓴 것 같고 구속영장 친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무리하게 예. 법카에서 좀 약간의 횡령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워낙 많거든요. 그렇죠. 법원에서도. 예. 그래서 그런 그렇기 문제가 때문에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됐을 것이다. 저는 뭐 저도 뭐 체험돼 본 거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체험. 네. 아니 우리 직원이 직원이 횡령했는데 실수로. 그거를 그냥 실수라고 다 그냥 무마시키더라고요. 이게 예. 소액이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뭐 7만 8천 원 얘기를 78,000 했던 게 아마 그거랑 연관성이 뭐 선거법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결정이 새롭게 의원총회 통해서 났는데 비대위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그 개정 자체가 뭐냐면 최고위원 4명이 뭐 선출직이 사퇴했을 때 이게 거리로 아니면 비상상으로 규정한다 이 부분인데 뭐 우리 먼저 당협위원장님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뭐 그야말로 위인설법이죠. 저희가 민주당의 네. 당원 80조 개정을 이재명 의원을 위한 위인설법 아니냐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했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뭐
비대위를 띄우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비대위를 띄우고 비대위 자체가 효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제는 당원 당규 개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변주 굴리는 거죠. 사실의 사안의 본질을 전부 우회하고 그 사안의 본질을 가리기 위한 제도적인 변경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납득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당원 당규 개정을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하는 사례들이 저는 민주당에서 말고는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원래 그랬었는데 민주당이나 하는 것을 사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버젓이 하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위인설법이라든지 이런 졸속 변경들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아무리 우리 당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리고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보수 정당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맞춰서 법과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장 기자님 말씀. 사실 이게 지금 보면 당헌 96조에 당대표 거리나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뭐 안정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비대위를 둘 수 있다. 네. 이 규정을 이제 손질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무 좀 모호하다. 그래서 아예 여기에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다라는 것을 넣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원을 규정 바꿔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이 새 비대위원회를 뉴 비대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 이런 건데 이거 자체가 헌법 13조 2항에 위반이 된다라는 이제 그 법조인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에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여기에서 이제 참정권에 해당을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원들이 당대표를 직접 뽑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번도 그 헌법 8조 2항 그리고 이번에 정당제도. 또 네. 그리고 또 하나 13조 2항 그러니까 두 번의 그러니까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결정을 하는 거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제 의총도 전체 115명 가운데 처음에 87명이 있다가 중간에 듣다 힘들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66명 정도 끝까지 남았다고 남은 사람들이 66명이라는 건데 그럼 절반 정도 남아서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20명 정도가 발언을 했는데 그중에 절반은 찬성하고 그중에 절반도 반대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한 대우로 박수 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제 보도도 나왔지만 판사 출신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죠. 네. 이제 급하게 판사 출신인 본인이 보기에도 이거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유상범 의원인가요? 법률 단장이죠. 법률 전 단장이죠. 네. 그러니까 이분한테 얘기해서 이거 문제될 수 있으니까 안 돼. 그래서 현장에서 그 변호사랑 직접 막 통화를 하다가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의총이 끝내버렸다. 뭐 이제 이런 우스개적인 상황이 되는 건데 네.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지금 상황이 엉망진창인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혼란을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정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죠. 이준석 대표는 뭐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가처분 더 추가 신청을 했고요. TK에서 뭐 사진도 찍히고 있고. 글쎄 앞으로 지금 어떻게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재판까지 한번 예측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이거는 뭐 워낙에 큰 자충수를 둔 거죠. 이것도 자충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취지는 예. 당 대표를 뽑을 때는 당원에 1만 명 이상 참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십만 명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당 대표를 날릴 때 수십 명의 상임 전국위에서 날릴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최고위원 4명만 합의해 버리면 날릴 수 있게 바꿔놔 버렸기 때문에 네. 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거스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건 나중에 이제 만약에 최고위원이 해산됐으니까 이제 비상상 맞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이건 소급 입법이 돼버리는 거고. 지금 말한 것처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최고위원 4명만 작당해 버리면은 당대표 아무 때나 날릴 수 있게 돼버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준석 대표의 투쟁이 무리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야 이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지 않냐. 자꾸 이제 명분은 이준석 대표한테 뺏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저도 네. 이게 이제 제일 우려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그 정당의 자치사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될 것이냐. 저는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테두리 내에서만 정당의 자치사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법원의 개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법원이 정당의 정치적인 일들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느냐라고 예민하게 반응들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국민의힘 쪽에 좀 있어요. 요새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아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국가 권력으로 가는 길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아주 배타적으로. 그렇죠. 대통령, 국회의원 아주 예외적인 극소수의 무소속을 제외하면 정당을 거치지 않고서는 국가 권력을 가다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 원내 정당 같은 경우에는 주요 헌법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요 국가기관의 감사위원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관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특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가 제도와 기능과 구성에 추천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갖는 것이잖아요. 네. 그럼 사실상 행정부와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국가 권력의 모든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는 것이 다 정당에게 주어진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들인데 사실은 법원의 판결을 딱 받아놓고 나니까 국가 권력은 다 거기에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차지하는 그렇죠. 과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는 우리 자치사무니까 참관하지만 하는 것은 과실은 따먹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자치사무 중요하죠. 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당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이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고 거기에다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죠.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최재형 의원 얘기를 좀 했었는데 조금 다른 의견을 냈던 것 같아요. 뭐 알다시피 판사에다가 감사원장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 시점에 지금 글쎄요, 불구속 기소가 지금 됐습니다. 이거하고 뭐 연관성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연관성이 공직선거법위반요? 있든 없든 최재형 의원 본인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하필이면 이때 나를 기소하느냐. 그래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이게 오해사기 딱 좋죠.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뭐 정치사에 늘 있었기 때문에. 네. 하필이면 뭐 윤상현이나 유이동 의원들이 같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을 때 권선원에서 나가달라 그날 당일날 기소가 됐어요. 저는 이거는 진짜 오비라고 생각하는 오비락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이재명 의원도 지금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지금 뭐 마찬가지로 최재형 의원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는데 공직선거법은 우리 공소시효가 짧잖아요. 6개월밖에 안 되고 9월 9일까지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야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사법적인 절차들이 진행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당했느냐 아니냐는 그 다음에 따지는 것이고 공소시효 전에 뭐 야당은 이재명이니까 진행하고 여당은 우리 편이니까 하지 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짧게 요거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칼바람 예컨대 한 직원의 한 20% 정도 되는 80명을 점검하고 있다 하거든요. 뭔가 대통령이 윤핵관하고 선을 긋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실제로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이죠. 이제 전체 한 420명 되는 가운데 그 80명 정도 그리고 엊그젠가요? 뭐 하루만 뭐 14명이 짐을 쌌다는 조선일보 보도도 있었는데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앞으로 한 66명 정도 더 짐을 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주로는 어공들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출신들이 좀 정리가 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 같아요. 사실 윤석열 정부 제일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 인사 실패였거든요. 그리고 사적 채용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인사에 대해서 검증을 맡았던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에 와 있는 검찰 출신들에 대해서도 뭐 이를테면 견책, 감봉 뭐 이런 수준의 최소한 뭐 이게 뭔가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소위 장제원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뭐 윤핵관들을 쳐내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우려면 인사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검찰 출신들에 대해서도 모종의 조치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같이 가야 생각이 되는데 듭니다. 혹시나 장제원 의원 쪽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윤핵관들을 친다는 얘기가 이제 있죠. 장제원 김무성 장제원 라인들이 지금 다 내보내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오해를 살 수가 있을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MB계 선진국민연대 출신들을 속아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여의도 안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킹도 끝났어요? 그냥 뭐 순식간에 흘러갔는데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변희재 대표, 장윤성 기자, 또 김재섭 위원장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